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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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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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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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터 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냐님, 눔나님, 웃는아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룡룡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멤버분들의 근황은 어떻게 듣고 갈까요? 저 지난 시간에 우리 잡다한 이야기 많이 하느라 준비해 놓은 거 얘기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제 책 도입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3세를 출간했습니다. 이야, 네, 중요한 근황, 되게 이번에도 중요한 근황. 너무 중요한 청취자분들이 사주신 덕분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R이 버전업이 되니까 함수들의 작동 방식이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패키지 설치 방법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주로 다루고 있는 방법론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 책 얘기는 좀 오랜만에 하는데 그 한글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거나 아니면 TF-IDF, 감정 분석, 혹은 의미망 분석, 또 토픽 모델링 이런 이제 자주 쓰는 분석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R 코드를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 챗GPT한테 코드를 주고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방법론을 보시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간혹 그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그냥 챗GPT 자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데이터를 잘 처리할 것 같지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분석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한테 스토리벨이라는 단어에 R이 몇 개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이 3개거든요. 스토리벨이 R이 3개 들어가는데 R이 2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세어봐 그러면 다시 세어보니 R이 3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또 다시 세어봐 그러면 다시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실수로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아직은 챗GPT만 가지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토리벨이라는 단어에 R이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R이나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ID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제 조금 알고 있고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방법을 좀 알아야 분석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텍스트 처리 잘하는 애니까 감정 분석을 한다던가 단어의 개수를 센다던가 이런 거를 챗GPT로 바로 해서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사례로 얘기가 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LLM은 제일 그 텍스트 분석을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토큰 단위로 들어가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의미 단위로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 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큰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토큰 단위로 계산했을 때 정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언제는 3개라 그랬다가 언제는 2개라 그랬다가 하니까 네,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생성형 모델의 특징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자체를 하는 건 아직은 좀 네,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항상 신기하게 느끼긴 합니다. '어떻게 언어 모델에게 정확성을 기대하지?'라는 생각을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생성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더하기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 등이 결국에는 아니에요. 그만 얘기할래. 이건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예. 여러 번 뭐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뭐 예. 진짜 이해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깐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얘는 창작하는 애니까 얘가 말한 것들은 다 창작의 산물이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어느 과정에서 이거를 신뢰하거나 얘가 하는 말을 다 뭐지? '좋다. 이거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대화에서도 그 정보를 정보라고 얻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사람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정보를 '정보다. 이거는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거 연구한 거야? 실험 결과 있어?' 같은 식으로 저는 보는 편인데 뭐 "어디 레퍼런스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야?" 같은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안 음.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 대중적으로 제가 그 '왜 사람들이 그럴까.'를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분석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인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에 인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음. 오류들을 지적하지 않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음. 유튜브에 검색해 본 콘텐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음. '와 이렇게 위험하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인제 뭐 선도적으로 쓰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실험해 보면서 깨닫게 되지만 나중에 '나도 한번 써 볼까?' 하고 이런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쓰시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음. 그래서 아직은 네 이런 일에는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문제에는 조심히 써야 된다. 네. 음. 뭐 그건 좀 의견이 다른데 그렇게 쓸 일이 아직 당분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처로 쓸모가 있어지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진보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음. 그거를 '요렇게 어떻게든 네. 써 봐야지.' 이게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코드를 짜 달라고 하면 되니까. 뭐 코드야 우리가 실행해 보고 문제가 음음.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또 수정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음. 원하는 식으로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딱 코드를 쪼끔만 익혀서 쓰기에 매우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뭐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은 또 근황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따로 없는데 박 박사님 있으신가요? 어 뭐 채용합니다. 뭐 그게 근황이라면 어. 그냥 근황이네요. 예. 아. 그리고 오늘이군요.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오늘 무지개가 굉장히 크게 떴습니다. 나? 근데 그건 지역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 그 박 박사 어지간하면 보였을 정도로 되게 크게 떴던데. 그래 갖고 오늘 비가 개고 아니에요. 나서는 다들 보지 않았을까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네. 무지개 우주에서 뜨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집 앞에 물 뿌려도 무지개 뜨거든요. 그거 네 눈에 보이겠니? 안 보이지. 요 우리 아무튼 시야 내에 근데 있는 네 근데 네. 사실 저도 봤어요. 뭐야. 저도 오늘 봤습니다. 아마 인 제 인생이 얼마 안 됐지만 그중에 통틀어 기억에 남을 정도의 무지개였어 갖고 놀라긴 했던 오. 것 같아요. 예. 오. 그래서 어. 이런 데 카메라 잘 안 꺼내는데 사진도 한번 찍어 보고 집에도 연락해서 빨리 밖에 아. 보라고도 하고 어. 예. 되게 오랜만에 이런 비 일이 오다가 있었던 것 갑자기 같아요. 해가 쨍하고 났죠. 그죠? 그래서 고때 잠깐 네네. 무지개가 진하게 그죠? 예. 예. 기가 막히게 딱 떠 갖고 뭐 또 심지어 이제 뭉게구름이 딱 그 밑에 있어 갖고
정말 이렇게 전형적으로 무지개가 뜬다고? 같은 느낌으로 떠서 되게 즐겁게 음. 구경했습니다. 음. 음. 뭔가 무지개가 뜬 거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무지개 색깔로 표를 형편없게 꾸민 테이블들만 뜨네요. 와, 그거 되게 끔찍하다. 색깔을 무지개색을 쓰다니. 야. 음. 그러면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파파사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요청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파짓에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내놓은 데이터 분석 ID인 포지트론을 소개해 달라고 해 주셔서 뭐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뭐 "기능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총평 정도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얘가 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히스토리 정도의 얘기를 꺼낼 수 있으면 아마 백그라운드라든지 '아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라든지에 대한 음. 느낌이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걸 준비해 봤고요. 파지트론이 올라와 있는 거인들이 누구인가 정도의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꾸며 보려고 음. 합니다. 뭐 다행히도 아까 김 팀장이 데이터 분석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라는 표현을 했어요. IDE이니까 고거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일 거예요. 그 음.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한글로 번역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개발 언어가 스크립팅 언어가 아니라 컴파일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이었던 시절에 컴파일러와 메모장, 그다음에 컴파일러를 구성하는 개발 환경, 그다음에 그때 나온 결과물을 뭐 미리 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지가 않았던 옛날 시절이 있고요.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뭐 GUI로 보여서 클릭으로 개발을 쉽게 만들어 주겠음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 개발 환경에 여전히 잘 쓰이고 있고 성공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윈도우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비 음. 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단어가 다들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C나 C++ 그다음에 C# 정도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 있는 개발 도구이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샵의 그 굉장히 진보한 개발 환경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깐 가지고 있는 뭐 거대함이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깐 당시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의존성과 어 옛날에도 되던 거 계속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끌고 오다 보니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무거운 녀석이 돼서 한 3 기가짜리 인스톨 프로그램에 설치하면 8 기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에서만 동작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힘든 애 갖다가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음이라는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생겼냐면 어 "좀 지능적인 텍스트 에디터로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트렌드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도구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음. 메모장으로 개발하는 게 어려워. 근데 그러면은 개발 환경을 잘 예쁘게 해 줄게.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좀 가벼운 메모장을 써 보지 않을래?"가 된 생태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에 잘 나가던 도구의 이름이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도구가 어 핵커블 텍스트 에디터라는 표현으로 개발자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핵커블이 무슨 뜻이냐면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야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처럼 꾸며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애가 고런 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그걸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깃허브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GitHub이 서브라임 텍스트의 제대로 된 버전, 우리 지금 해커블 텍스트 에디터라는 애가 제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좋겠어라는 목표와 기치를 가지고 만든 게 아톰이에요. 아톰이라고 부르는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종료됐어요. 제가 알기론 MS가 인수하고 24년 정도에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뒤에 이제 히스토리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게 될 겁니다. 아톰은 좀 그래도 되게 유명한 편이에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런 아톰은 그때 당시에 만들 때도 환경이란 게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직전까지 있었던 도구들은 전부, 특히나 이제 방금 얘기했던 IDE인 통합 개발 환경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OS에 의존적인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맥에선 동작 안 하고 윈도우에선 동작하고 리눅스에선 동작하는데 맥에선 동작 안 하고 뭐 윈도우에서 동작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개발 도구라는 게 당시에 없다 수치피 한 거죠. 그러니까 해커블 텍스트 에디터가 오히려 크로스 플랫폼스럽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텍스트 에디터만 지원했으니까. 텍스트 에디터만 윈도우, 뭐 리눅스, 맥에서 동작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해커블하게 너가 뜯어 고쳐서, 아니면 뜯어 고칠 수 있는 상태로 연결을 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붙여서 해라 라는 관점에서 나온 이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톰은 그걸 처음부터 자기가 제대로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야심찬 계획과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웹 기술을 사용하기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웹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좀 적게 오실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좀 해 보자면 데스크탑 프로그램들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깐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준 OS 레벨의 운영체제 레벨의 API가 있는데, 그러니깐 개발 방식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개발 방식을 따라서 만들면 윈도우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져다 썼어야 됐어요. 그걸 굉장히 잘해 주는 게 C샵이었고,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응되는 게 C였던 거였고. 근데 이제 맥도 마찬가지죠. 맥은 옛날에는 오브젝트 C라는 이름으로 자체 언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스위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언어로 만들어야만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 였는데, 그러면 크로스 플랫폼으로 어떤 제품을 지원하려면 그 세 개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리소스의 투입인 거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투입해 갖고 만들겠어. 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웹 기술을 써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브라우저 때문입니다. 브라우저는 3 개의 OS, 그러니깐 어떤 OS에서 동작하건 간에 화면을 그릴 수 있고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사용자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웹 기술로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 3 개는 브라우저가 켜지는 것 같은 것만 연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톰을 만들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크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 자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오게 된 프로젝트가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은 어 노드, 그러니깐 그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 언어인 노드에다가 크롬 브라우저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해 갖고, 그거가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면, 그거를 브라우저가 켜지는 게 아니라 앱이 켜지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뭐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스벨트라든지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아스트로라든지 뭐 또 뭐 있죠? 솔리드라든지 뭐 퀵이라든지 이런 애들 모두 다 그냥 뭐 웹 프론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더하기 노드로 만드는 백엔드 서버를 갖고 로직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음. 그거를 각각의 뭐 리눅스, 맥, 데스크탑 그 윈도우에 서 실행할 수 있도록 빌드하는 것은 이 일렉트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얘네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크롬을 내장했어. 왜 내장했냐? 사용자마다 브라우저의 버전, 그다음에 크롬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문제 우리가 감수하지 마. 그냥 아예 처음부터 빌드할 때 크롬을 넣어 버려서 걔를 실행하게 만들자.'라는 설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아톰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아톰을 만들면서 있었던 일이 어 그렇 뭐 사실 그 이후로도 다른 야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때문에 뭐지 NWJS로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됐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는 좀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약간 사이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 일렉트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지금 뭐지 크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슬랙의 그 뭐지 데스크탑 앱이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아. 음, 네. 그래서 웹페이지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음, 아. 네. 그러면 노션 같은 경우도 노션도 브라우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션도 마찬가지고 피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노션이랑 피그마는 사실 좀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기술을 쪼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라 일렉트론이랑 쪼금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실제로 일렉트론을 안 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파생된 결과물이나 기술들을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사용해서 그러니깐 웹 그다음에 데스크탑 네이티브스러운 도구들을 하나의 코드로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개발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렉트론이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걔도 아톰과 함께하니까 거의 10년 넘게 개발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성숙도도 좋아지고 그 주변 생태계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음. 뭐 이거의 파생 얘기를 쪼끔 더 해 보면 이제 어 아까 말했듯이 크롬을 내장하는 것이 이제 오버헤드가 돼요. 그래서 헬로 월드 찍고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예시 프로젝트가 카운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쵸. 더하기랑 빼기 버튼 있고 그거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네. 네 예시인데 그 카운터 예시를 만드는 일렉트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걔가 300 메가가 좀 넘어요. 음. 예. 크롬 내장하고 어쩌고 등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기본으로 들고 있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사용자가 그 정도 그 하드디스크가 막 몇 테라씩 가지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뭐 그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설계 의사결정을 한 셈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비슷한 대항마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그거를 내장하지 않고 어 뭐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술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원해 주겠음 같은 대항마들이 있는 편이고 대표적으로 타올이라는 애가 그런 걸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OS 그러니깐 운영체제 레벨에서 제공하는 웹뷰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을 보기 위한 렌더러들이 있는데 렌더러라고 하면 HTML 파일이랑 CSS 파일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져야 하는가를 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엔진을 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운영체제마다 내장되는 형태로 지금 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깐 그걸 사용하게씀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성능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타깃으로 만들어진 대항마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타우리는 제가 알기로 베이스 아까 있었던 카운트 입 같은 거는 베이스로 만들면 15 메가 정도 해요. 15 메가에 30 메가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 그러니까 주네요. 네 당장 지금 요 두 개만 해도 10배 차이 나죠. 뭐 물론 음.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로직을 작성하는 쪽을 여러 언어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노드에 비해선 강점이 있는 편인 상태가 된 셈인 거죠. 노드가 뭐 나쁜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택의 제약이 있는 것보단 낫다 같은 상태였던 것 음.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 아톰을 보고 MS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 봐라.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라고 의사결정을 해요. 뭐 물론 그전부터 결정했던 것 같긴 해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크고 사용하기 어렵고 벌써 아톰이나 서브라임 텍스트 때문에 자기 사용자를 잃어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어 우리도 그러면은 핵커블 텍스트 에디터가 필요한데?' 라는 의사결정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를 아톰을 보고 '이걸 이것처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론을 사용해요. 제가 알기로 VS 코드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일렉트론 메인 사용자 중 한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VS 코드가 뭐 사실은 아톰 복제 같은 느낌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이라든지 등등등 때 그다음에 막 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반발해서 "아톰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등등의 상황들이 있긴 했는데, 확실히 MS가 그래도 그동안의 개발 경력과 그동안의 잘난 개발자들을 끌어모았던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VS 코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지냐면 어 개발자라면 VS 코드를 쓸 줄 모르면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음. 어 단 한 명의 개발자도 VS 코드 정도는 쓸 줄 알아요, 자기가 주력으로 쓰는 게 있다고 한들. 그래서 어 그 정도로 엄청난 위치의 도구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VS 코드가 이 성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 개의 피처를 가지게 되는데,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톰에 비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깐 소위 거기는 기능이 좋다라기보다는 마감을 잘했어. 그래 갖고 일렉트론으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최적화도 굉장히 많이 해서 설치 용량도 굉장히 작고요. 뭐 물론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최적화를 잘 해내 갖고 뭐 몇백 메가 레벨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핵커브라는 기능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정도 굉장히 큰 이 개발 생태계의 점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익스텐션입니다. 플러그인 음. 시스템을 도입해요. VS 코드는 익스텐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잘 쓰는 거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깐 그전에는 핵커블 텍스트 에디터에서 핵커블이 다 사용자 책임 쪽이었다고 한다면, VS 코드는 익스텐션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핵커블을 선택할 수 있게 진화시켰다라는 상태가 되었어요. 음. 그러다 저는 보니까 오히려 익스텐션 쓰고 싶어서 VS 코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 심지어 이제는 어떤 개발 도구를, 그러니까 ID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DX라고 부르거든요. 개발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는 DX라고 부르는데, 어떤 도구를 만드는데 DX를 제공하려면 VS 코드 익스텐션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게 개발자 경험을 지원하는 것의 하나인 거죠. 최소한 뭐 음. 포매터랄지 린터랄지 아니면 뭐 자동 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익스텐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VS 코드 익스텐션이 있냐 없냐가 그 도구를 선택하냐 마냐의 중요한 기로에 쓸 정도로 중요해져 버렸어요. 우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약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지. 음음음.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을 쓰려면 일단 아이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 앱 쓰고 그죠, 그죠, 싶으면? 그죠. 뭐 그런 네네. 느낌. 음. 맞아요, 맞아요. 뭐 이쪽에도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마켓플레이스는 또 MS 거다 보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얘를 꼭 쓰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VS 코드조차도 VS 코드 오픈 소스랑 VS 코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따로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VS 코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익명 수집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에 기반한 몇 그치. 가지,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려고 노력한 오픈 소스 버전이 따로 있고, 어 비슷한 게 이제 구글 크롬에서 크로미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 제품이고, 거기는 아까 말한 회사에 해당되는 뭐 이해관계에 얽힌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크로미움은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고 그쪽은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렉트론은 크로미움을 내장할 거예요, 엄밀하게는. 음. 2 음. 단계에서 또 특이한 지점인데, 이제 MS가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엣지로 만들면서 엣지의 11 버전인가? 11 음. 버전인가를 크로미움을 포크해서 만들어요. 음. 음.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재 크롬 브라우저 생 익스텐션 예.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크롬 아. 익스텐션 생태계가 음. 있는데 이제 그걸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특이한데, 왜 그러냐면 크롬이 이제 레거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어. 그러네. 크롬이 그런 예예예. 지위를 가졌네. 맞아요. "크롬에서만 지원합니다." 같은 화면이 뜨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그러네. 예. 세상에. 파이어폭스만 지원합니다 같은 거 본 적 없잖아. 그러네. 그렇게 예. 가니까 크롬이 되게 뭔가 올드한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 크롬 되게 올드하죠. 벌써 만들어진 지 얼마 그러네. 오래됐는데요. 벌써 예. 무겁고 막 재앙 많고 막 이렇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최근에 그냥 이것도 또 잡설이긴 한데, 크롬의 익명 브라우징 기능 있잖아요. 네. 네. 인코그니토. 예예. 네네. 예예예. 익명 브라우징 기능의 기록은 구글이 전부 수집합니다. What? 음. 그거 진짜로요? 네네. What? 구글이 전부 수집해요. 그래서 그거 수집하지 말라고 법원 명령이 떨어져서 최근에 안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걸 누구 어떤 사용자가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죠? 데이터는 수집한다는 얘기죠? 쿠키를 아닐걸요? 가지고 수집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쿠키를 아, 가지고 수집할 텐데? 특정할 수 있다고? 아, 진짜로? 누가 예. 했는지를 안다고? 그게 근데 무슨 이제 비밀이죠? 그쵸. 내가 껐을 때 다시 켰을 때 그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고 있는, 아, 예, 그러니까 상태였던 이 거죠. 예. 컴퓨터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네가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를 거야. 하지만 난 알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죠, 그죠. 예예.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거네. 그래서 네. 뭐 PC방 가거나 어디 가서 프린트할 때는 이걸로 접속해서 쓰되 하지만 난 알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죠, 그죠. 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모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바꿨다고 하더라도 사실 프라이버시 퍼스트에 해당되는 브라우저들이 있는 편이라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맞아요. 이슈잉이 된다고 하면 사실 다른 브라우저 쓰는 게 맞기는 아크인가 뭐 그런 거 합니다. 있던데. 음. 아크는 또 다른 애긴 합니다. 아크는 이제 맥 전용으로 만들고 있는 아직 신생 브라우저에 가깝고, 그쪽은 프라이버시 퍼스트에 해당되는 내용보다는 좀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브라우저로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긴 해요. 음. 예. 음. 프라이버시 쪽은 브레이브라는 애가 있는 편이고요. 브레이브랑 덕덕고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거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어쨌든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서 파이어폭스의 익명 모드는 잘 동작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파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뭐에 가까운 거예요? 사파리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이 다른 회사들과 그거를 취급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음. 사파리는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근데 사파리는 iOS는 크로미움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죠? 뭐라고요? 근데 지은님 iOS 말씀하세요.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파리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사파리에 대한 뭔가 대응도 크롬만큼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삼성 맞아요. 인터넷과는 좀 많이 음. 다른. 그게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최근 전까지 iOS의 모든 브라우저는 사파리를 래핑했어야 됐어요. 음. 강제로? 예. 네. 그게 앱스토어의 정책이었어. iOS 정책이야? 와, 진짜 예예. 세다.
예. 그래서 대응 그러니까 안 이건 할 수가 MS가 없었어요. 예. 익스플로러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거와 비슷한 거네. 그쵸. 그래서 아니 베이스가. 뭐지? iOS인데 macOS랑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폰에 들어가는 브라우저를 아, 뜻해요. 예예. 아, 폰에 아, 들어가는 브라우저는 앱 스토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브라우징, 그러니까 크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음, 사파리인데 크롬을 입혀 놓은 거고, 파이어폭스라고 돼 있지만 음, 사파리인데 그 파이어폭스를 입혀 놓은 거고 였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음, 법으로 뭐 바뀌어 갖고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풀어주, 알고는 있지만, 예. 유럽에서 그게 문제돼서. 그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음, 사파리는 삼성 인터넷이랑은 또 지위가 좀 다릅니다. 음, 그런 식의 지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파리는 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편이고, 맥OS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의 크롬은 그냥 크롬이고, 사파리는, 그러니까 지금 웹 렌더러를 만드는 개발사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애플은 만드는 회사예요. 사파리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 그러다 보니 이제 일렉트론 쪽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걸 왜냐면 대응하느라. 왜냐면 일렉트론이 그 뭐지? 모바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음, 대응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음. 이런 어쩌다 보니 지금 VS 코드 익스텐션 때문에 웹 브라우저까지 넘어왔는데, 그게 에 그러네요. 자연스러운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음, 일렉트론이 크롬이었고, 그러다 보니 익스텐션 만들 수 있고 이런 음, 상태였으니까. 예. 그래서 익스텐션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나온 혁신 중에 하나가 LSP입니다.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에요. 이거는 개발자가 아니면 모를 것들이라 우선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텐데,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텍스트 에디터가 이 개발자용 텍스트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해커 불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개발 도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음. 도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나 R 인터프리터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개발 언어가 컴파일도 있으니까 러스트, 그다음에 러스트 컴파일러, 고 컴파일러, 이런, 그다음에 그쪽에 나와 있는 디버거,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 모두가 다 각자의 텍스트 에디터에 맞게 기능 지원을 해 줘야만 그 언어 개발 환경 서포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VS 코드가 그거를 아예 자기 도구의 지위를 이용해서 프로토콜 표준을 만들어 버렸어. 음. "니네 언어 이 프로토콜에 맞추면 우리 개발 텍스트 에디터가 지원해 줄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뭔가 위치가 굉장히 바뀐 느낌인데? 예. 그래 갖고 랭귀지 서버 오, 프로토콜에 그러다 보니까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 완전히 표준 스펙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게 무슨 효과를 낳았냐면 다른 모든 텍스트 에디터가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을 맞추면 그 VS 코드 때 만들었던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에 랭귀지 서버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아,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걸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생태계가 혜택을 어, 본 거죠. 결과적으로 대통합을 이뤘네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음, 언어가 랭귀지 서버를 만들어요. 아. 어, 네. 그게 없으면 DX가 떨어져서 개발자가 선택하지 않아요. 음, 있어야만 되는 애야. 언어가 가져야 될 기본 지원 도구 중 하나로 랭귀지 서버는 무조건 있어야 해요. 랭귀지 음, 서버랑 그다음에 아까 필요한 몇 가지 익스텐션들이 있었죠. 뭐 포매터라지 등등등. 그런 것들까지 있어 주면 이제 드디어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예. 이 지위에서 VS 코드의 R의 지원이 어땠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썩 좋지 않았어요. 음, 대표적으로 별로였어요. 그게 왜 별로였냐면 대표적으로 RStudi오가 좀 잘하고 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예예. 그것도 RStudi오가 그래. 잘하고 있었고, RStudi오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제약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랭귀지 서버를 구현하지 않았잖아. R이 랭귀지 서버를 네, 구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VS 코드에서 R의 랭귀지 서버 구현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 예. 그게 정말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동작해 버려서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아, RStudio 입장에서는 그걸 지원할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미 하이 알스튜디오 다 잘 어 쓰고 있는데 자 뭐. RStudio에 자체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자기 기능으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RStudio는 전환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 얘네는 Qt로 만들었거든.
Qt도 크로스 플랫폼 네이티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빌더에 해당되는 도구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좋은 도구인데 이미 그걸로 만들고 역사를 쌓아왔기 때문에 랭귀지 서버를 지원한다?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 보니 오히려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아래 지원들의 제가 볼 때 RStudi오가 제일 잘한 건 제가 볼 땐 컨트롤 엔터거든요. 왜? 어? 왜? 컨트롤 엔터 때문에 쓰는데 나는? 아니 스크립트 그러니까 창 저는 예. 처음부터 RStudi오로 시작을 해서 예예. 다른 도구에 컨트롤 엔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없어요. 왜 없어? 잘 안 돼요. 아 라인별로 실행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라인별로 실행하는 걸 스크립트 창에서 하지 않아요. 아 주피터 별도 노트북이 왜 창에. 주피터 노트북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피터 노트북은 음.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스크립트 창이 있는 도구에서 스크립트 창에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자연스럽게 인터프리터에서 실행되는 것이 안 되니깐 통합하겠음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근데 음. 그니까 셀에서 실행하기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UI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땐. 근데 R은 그걸 RStudi오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 그러니깐 VS 코드는 안 되니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음. 물론 대안은 있죠. 그걸 해결할 방법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세팅 바로 돼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VS 코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기본값이 인터프리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박 기본값이 박사님. 네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청취자분들이 다 알 것처럼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아니죠. 컨트롤 아. 청취자로 빙의해서 두 분이 빨리 열심히 질문해 주셔야죠. 아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음.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컨트롤 엔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 얘기가 아. 의미가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IDE에서 가장 설명을 좀 해 볼게요, 그러면. IDE에서 되게 중요한 창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스크립트 파일 창이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실행 창입니다. 근데 인터프리터 실행 창은 커맨드 명령을 직접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 공간이고 스크립트 창은 말 그대로 메모장이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RStudi오에서는 뭘 지원해 주냐면 컨트롤 엔터를 해서 스크립트 창, 메모장에 있는 코드의 일부분이 인터프리터인 곳으로 전송이 되어서 실행하기라는 걸 기능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음. 저는 굉장히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요즘에 챗GPT 쓸 때 좀 귀찮은 게 잘못하다가 실수로 엔터 치면은 그게 프롬프트가 날아가 버려 가지고 엉뚱한 데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음. 만약에 챗GPT의 옆에 메모장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길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놓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챗GPT한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죠? 인터프리터가 채팅창이구나. 맞네요, 맞네요. 음. 예. 그래서 보낼 때도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예 설정 중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한 줄씩만 보내고 인터프리터가 대기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완성된 코드 범위가 한 번에 정손돼서 실행이 다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행이 다 되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정하고 사용했는데 VS 코드에 살라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뭔가 되게 이것저것 잘 안 되고. 그러니깐 음. 그렇게 편하게 만들기를 이미 누가 다 부셔 놔 갖고 "자 이렇게 짠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인 상황이 아니었고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갖고 "씨 안 해." 세팅을. 예예. 음. "아이씨 안 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선. 음. 음. 그래서 RStudi오한테 발목 잡혔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VS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 설정해 놓고 쓰는 개발 환경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고 그게 R에서도 있으면 좋겠다고 식으로 몇 번 테스트해 봤지만 종국에는 네이티브로 설치하는 IDE는 저 같은 경우는 RStudi오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RStudi오가 무슨 의사결정을 했냐. 파짓이라고 네임을 변경했죠. 그 네임을 음. 변경할 때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 분석 생태계라고 자신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겠음 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꽤 오래 시도했어요. 그중에 대표가 어 뭐지? 레티큘레이트라고 하는 파이썬 생태계를 R 생태계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패키지의 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고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회사 내의 의사결정이었나 보죠. 그래서 왜냐면 아예 RS튜디오에는 R이 들어가니까. 음.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마에다 써놓은 거 아니야, 맞박에 R 이렇게. 그걸 어떻게 R을 벗어날 수가 있나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RStudi오가 파이썬을 지원할 때 그 레티큘레이트를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게. 파이썬 네이티브 지원이 아니고 레티큘레이트 통한 지원인 형태였어 갖고 뭐 그렇다고 파이썬이 좋은 언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태계 교란 허허, 중이라고 위험한 생각합니다. 발언 하시네 또. 암튼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구 RStudi오의 사명 변경으로 인한 파짓이 되면서 아마 파이썬 사용자들은 꽤 많이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VS 코드가 익숙한 사용자에게 RStudi오의 사용자 경험을 추가해서 제안을 음. 해야겠다라는 접근이 제가 볼 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음. 음. 근데 박 박사님 네.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파지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 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천천히 그럼요. 나중에 2부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지트란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느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게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얘기들이 거인들 리스트였군요. 맞아요. 지금 이해했습니다. 네. 네이밍 좋네. 네네. 이 파지트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짓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고,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을 같이 섞어서 한 네임인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파지트론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네이밍을 통해서 얘는 무엇을 했냐? VS 코드를 포크겠죠? 제가 아직 레퍼지토리는 제대로 안 봤는데, 파이썬이랑 R 인터프리터를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RStudi오에서 겪었던 개발 경험 중 페인들, 여러 가지 소프트 페인들이 있는데 그 페인들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VS 코드 개발 생태계 내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레티큘레이트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맞아요. 이야. 이게 참. 뭐 제가 지금 사실 제 화면 공유가 속도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다 보니깐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VS 코드인 기본에 '아 얘가 RStudi오를 잡아먹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처럼 딱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아.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 입장에선. 네. 왜 VS 코드에는 요 페인이 없는 거야? UI가? 다 그대로 딱 예예예. 환경 변수 볼 수 있는 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테이블 뷰어 할 수 있는 창도 있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익스텐션을 추가해서 만들었어야 됐거든. 근데 그거를 그 프로그램 레벨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개발을 해준 거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벌써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너무 초기다 보니까 벌써 그 개발 단점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써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기 제품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텍스트가 20 줄만 넘어가도 인터프리터에서 에러 나요. 헐? 그게 그래요? 자기들도 알고 있대.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안내까지 나와. 그건 네. 너무 치명적인데? 실제로 그 제품에 알파라고 붙어 있어요. 제품 알파가 뭐죠? 이제 만들기 베타 전에 시작했어요. 알파. 예예. 아니 이거 그래도 그거 너무 알파로 내놓기에도 뭐 그래요? 빨리 내놓는 데 아닌가? 가깝게 동작한 것 같고, 그러니깐 식당 정말 가오픈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아. 가오픈 딱 했더니 '주방에 한 2명 더 필요하네.'라는 걸 열자마자 안 느낌? 약간 그런 식인 음. 거죠. 예예. 그래 음. 갖고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이제 랭귀지 서버를 들고 있으니까 파이썬이랑 R의 네이티브 지원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다음에 아까 야. 있었던 페인 창들 간의 인테그레이션들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 코드는 터미널 창이 기본 말 그대로 진짜 터미널만 켜지거든요. 터미널에서 파이썬을 실행해야 되고 터미널에서 R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프리터 창처럼 쓸 수 있는 상태로 변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컴퓨터 환경을 서치해 갖고 R 터미널이 켜지는 R 인터프리터 혹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펴지는 걸 기본값으로 동작합니다. 아. RStudi오처럼. 맞아요. RStudi오처럼요. 음. RStudi오는 R 인터프리터 켜지고 터미널도 탭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터미널 창의 기본 VS 코드의 UI를 그대로 갖고 와서 플러스해서 계속 추가하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오히려 RStudio에 비해서 진보한 상태가 된 거죠. 왜냐면 한 VS 코드에서 여러 터미널을 켤 수 있었는데 RStudio는 그게 안 됐잖아요. 여러 인터프리터를 켜려면 여러 RStudio를 켰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딱 네. 보자마자 이게 RStudi오랑 VS 코드 합체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딱 적절하게 잘 합치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일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너무 과도하게 옛날 거만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 코드 익스텐션도 다 쓸 수 있고 사실 VS 코드 익스텐션 중에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가 테마예요. 그쵸. 네. 아, 그거 중요하지. 네. 기가 취향에 막힌 건 RStudi오도 테마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있긴 거예요. 있죠. 네. 예. 걔가 되게 꽤 일찍 지원했어요. 템플릿이 예쁜 게 없어 별로. 뭐 생태계가 작으니까. 뭐 몇십 개 수준도 안 되는데 뭐. 근데 이제 VS 코드가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개발자가 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네. 정도 그럼 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이썬 생태계가 R보다 10배쯤 큰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발자 10배가 뭐예요? 생태계는 예. 근데 개발자 생태계는 얼마나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기대서 지금 기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에다가 R이랑 파이썬으로서의 개발 생태계를 지원해 주겠음으로 온 건데 이거의 빌드업이 뭐였냐? 제가 볼 땐 콰토예요. 콰르토. 예. 주피터 밀어내고 콰토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안 넘어가는 이유가 콰르토가 아직 잘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예. 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한다면 그 방향은 글로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직 안 온 것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콰토 네이티브 편집기로 갈 게 너무 뻔하고 그거가 일단은 RStudio 콰르토가 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요?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 OS에 동시에 지원한다 같은 느낌처럼 주피터 노트북이 파이썬 위주의 지원 생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피터 노트북도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저 방송 끝낼 거예요. 넘어갑시다. 근데 간단하게 주피터 한 노트북 줄로만 얘기해 줘요. 네. 데이터 과학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실행하면 바로 밑에 결과물이 붙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하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결과물을 공유하기 좋게 만들어진 도구의 일종이에요. 원래 리터럴리티 프로그래밍이라 앞에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이런 저작 도구. 조금 감각이 아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문서 작성이 곧 개발임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그게 지원하는 주피터네. 게 주피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사실 주피터 노트북이 거의 모든 개발 언어를 지원해요. 실제로도. 백엔드 엔진을 다 서포트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해커블 원래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주피터 게 이름에 그렇다면서요. 줄리아랑 R이랑 뭐 파이썬 파이썬이랑 합쳐서 예. 주피터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각 개발 생태계 의 그 도구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데이터 분석용 노트북이야로 시작했는데 파이썬만 커졌어요. 예. 그리고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줄리아는 사실 데이터 분석 도구라기보단 컴파일 언어에 가까워서 전용 아이디가 좀 더 잘 돼 있는 편이고 R도 RStudio가 훨씬 좋고요. 파이썬은 제가 볼 때는 개발자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안 쓰고 분석 생태계가 커지는 바람에 쓸 게 없어서 쓴 거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태계가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게 콰르토가 주피터고. 주피터 네네. 노트북보다 콰르토가.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뭐에 비해서요? 콰르토는 주피터 노트북에 비해서. 네. 아,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실 어떤 개념을 주창하고 만들어 냈지만 그 만들 당시에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설계 의사결정 때문에 변한 환경에서는 불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아톰도 음. 이제 MS가 GitHub 인수하면서 개발도 종료했고 등등등이 전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피터 노트북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고 더 펀더멘탈한 렌더러 엔진인 판독만 사용한 상태에서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걸 좀 더 잘해 보자. 더하기 콰르토는 그 주피터 노트북의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다기보다는 R 마크다운 쪽 정신을 좀 더 계승한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R 마크다운을 다른 언어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겠음 하고 봤더니 주피터 노트북처럼 된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R 그래서 마크다운은 설명 안 해줘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안 할 따라가 거야. 이거를? 야, 그것까지 설명하면 지금 데이터 데이터 홀릭을 듣는 사람이 아니지 그게 말이 된다고 야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R 마크다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R 생태계에 있는 비슷한 도구예요.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었고 지금도 잘 쓰고 있긴 하지만 네, 청취자 어쨌든 여러분 그냥 듣고 예. 싶은 것만 들으세요. 네, 아무튼 그런 게 더 조상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R 마크다운은 사실 주피터보다 조상도 아니고 훨씬 최근 신생아에 가까운 도구고요. 아니 어 쿼르토의 조상님이요. 콰르토의 조상님 같은 도구죠. 네. 콰르토의 정신적 지주 같은 애고 그 콰르토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바스크립트, 줄리아, 파이썬, R을 지원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부터 시작했어요. 어, 예. 그게 그래서 기조구나. 처음부터. 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콰르토로 그러니까 모두 다 R 지원할 수 있겠다를 목표로. 마크다운에서 R을 빼고 싶은 거야. R 스튜디오에서 R을 빼고 싶은 거랑 똑같아. 뭐 그쵸. 대신 R에 그런 건 한정하지 않는 R 마크다운이 필요했던 거죠. 생태계가 어떤 언어에 종속적이면 결국에는 커지기 어렵겠구나는 맞아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R이 어떤 생태계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바스크립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음, 시각화 때문에. 음, 음, 예.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자바스크립트 래퍼에 해당되는 패키지고요. 음. 찾아보면 좋겠다. 한번 패키지 크랜에 올라가 있는 패키지 중 자바스크립트 래퍼가 몇 개인지 봐보면 좋겠네요. 그동안에 등록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네이티브로 지원한다가 굉장히 훨씬 더 사실 자연스럽다 보니까 고런 개발 목표를 잡은 것도 있고, 그전에 데이터 과학 전용 시각화 노트북이라는 목표를 갖고 옵저버블이라는 제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음, 옵저버블은 데이터 과학 노트북을 서빙하는 블로그 서비스예요. 음. 그런 정보들만 서빙하기 위한. 그래서 옵저버블 그 자체가 그 D3를 인수해서 맞아요. 차트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고, 음. 대시보드 어 데이터 과학 분석 결과물을 대시보드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디스플레이 하게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게끔을 회사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더하기 다 여러 언어 지원하기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 '콰르토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는데?'가 된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맞으면 옵저버블이 더 먼저거든요. 그래서 아예 옵저버블이라는 회사가 사업 영위를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오픈소스의 혜택들을 같이 모아서 만들어 보자 같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아까 말한 옵저버블에서 나오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더하기 줄리아, 파이썬, R 등등이 전부 그냥 R 마크다운 더하기 노트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들. 왜냐면 주피터 노트북이 설계의 한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웃풋 쪽 다양성이 떨어져요. 음, 책 만들기, 블로그 만들기, 웹사이트 만들기, 닥스 만들기, PPT 만들기 등등의 그 출력물 쪽, 그러니까 아웃풋을 만들기 쪽 다양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콰르토는 아마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R 마크다운이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에 나가는 것의 지원을 굉장히 잘한 편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잘하죠.
예. 논문 쓰기, PPT 만들기, 워드 문서 만들기, 엑셀 만들기 포함해서 그거 관련된 생태계도 되게 큰 편이고 그 각각의 도구들 다 사용해서 만들기도 잘 되는 편이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아까 말했던 제약 사항이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가 아니다 였는데 음. 이제 그걸 네이티브화하는 노력으로 들어간 게 커러톤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피터 노트북이랑 이제 아마 지위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면 지금 퍼지트론이 나오면서 그거를 지원하게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퍼지트론 도구의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게 될 테고 그게 이제 도구의 강점으로 되어서 이거 쓰기 편한데?"가 이제 셀링이 되면 그다음에 동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VS 코드를 감싸서 만들어진 퍼지트론이 VS 코드의 익스텐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혜택을 보게 되냐면 언어 모델의 코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LLM 익스텐션이 굉장히 얘기하는 거죠. 많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그것 때문에 퍼지트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GitHub 코파일럿을 RStudi오에서 쓸 수 없다는 이 한계점을 아니에요. 해결하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RStudi오는 지원해요, 사실. 아니 그래 지원하는데 VS 네. 코드에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날아다니는 경쾌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거를 RStudi오를 지지고 볶느니 새로 만들자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 이유 중 그럼 하나일 제가 수 있을 그걸 것 같긴 해요. 해보려고 네. 막 애를 써봤거든요. 근데 네. 매우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VS 코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GitHub 코파일럿 쓰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R 사용자들이 다 글로 가버리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제 음. 생각이에요. 내피셜입니다. 그 GitHub 코파일럿도 사실 그 VS 코드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 도구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경쟁에 해당되거든요. 어? 왜냐면 코파일럿에서만 쓸 수 서비스를 있고요. 예예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서비스하니까. 걔네도 익스텐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기네 제품에 붙어져 있는 익스텐션이라서 인테그레이션을 더 잘 해 놨어요, 다른 도구에 비해서. 어. 예. 그래 갖고 그런 지원들에 대한 감각이 다르고 덕분에 아예 이 아이디 네이티브하게 LLM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퍼지트론이랑 비슷하게 제 기억이 맞으면 커서인가? 커서 AI 커서 AI라는 놈이 비슷한 걸 지원을 하고 어. 있고 이제 근데 VS 그게 코드 VS 코드 포크 떠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퍼지트론이 가지고 있는 VS 코드의 그거 덕분에 익스텐션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기능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음. 예. 그 제약도 넘고 싶어서. 그쵸. 예. 근데 이게 커서 AI는 굉장히 VS 코드만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예예. 파지트론은 너무 많이 바꿔 놔서 처음부터 보이는 거고. 왜냐면 그게 UI부터 시작한 거니까.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 API를 사용해서 코드 추천 제안을 지원해 주는 무료 도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건 익스텐션도 많은 편이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퍼지트론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아무래도 또 파이썬 이제 R보다는 파이썬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동 완성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언어가 코드가 많으니 뭐. 기본적으로 채팅창 더하기 코드 메모장에서의 자동 완성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굉장히 지금 언어 모델의 지원을 받았을 때 얻어지는 생산성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고급 모델을 쓸 수 있다고? 약간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생산성을 가지게 될 거라서 그런 데 좀 기대가 되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 ID에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언어 모델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 프로젝트 전체의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응답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 다른 기존 LLM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코파일럿이 언어 모델이 어 다른 챗GPT 이런 애들보다 더 작은 모델을 쓴다 어쩐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도구들로 잘 쓰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따로도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커서에가 어떤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냐면 터미널에 나온 결과물을 바로 채팅으로 전달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핑퐁이 더 예. 잘 되는구나. 예예. 고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추가로 만든 거겠죠. 뭐 파지트론 그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저의 총평은 '아직은 쓸 때가 안 됐다.'는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어 지금 제 패키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벌써 이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 유지보수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 이번에 TQK 같은 경우도 이슈가 한번 올라와서 보니깐 제가 쓰던 주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고쳐야 돼 갖고 '포지트런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써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뭐 최소한 베타라도 돼야 한번 쓰시지 않 쓰 써 써 보시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네. 컨텐츠는 여기까지. 아유. 정말 진짜 알찼어요. 진짜 막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몇 개의 거인들을 만나 뵀는지 몇 명의 몇 분의 네. 그러게요. 뭐 그쵸. 네. 서브라임 텍스트도 그렇고 VS도 그렇고 VS 코드의 VS가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음. 예예. 맞아. 아무튼 네. 정말 이런 다양한 이런 아이디 도구들을 이렇게 예전부터 써오신 분들은 되게 격세지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쵸? 음. 예, 지금의 이 포스트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옛날과 비교하면 진짜 엄청 좋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심지어 LLM까지 붙어 있는 마당이니까. 네. 참 새로운 세상이 진짜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저도 이거 포스트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그 아까 박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알파면 이거를 잘 쓰려면은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맞아요. 정도로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음음. 일단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스튜디오에서 뭐 코파일럿 같은 이런 기능들 써보려고 처음 알스튜디오에서 베타 달아가지고 프리뷰 때 나왔을 때부터 막 이리저리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되기는 돼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쉽다 싶었는데 포스트로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이런 영향이 여기까지 오는구나. LLM 때문에 아이디를 개발하는 판국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쓸 수 있게 해준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아까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게 아직은 코레토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지만 곧 글로 갈 거다. 그게 원래 전체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보니까. 예. 음음. 기조가 같잖아요. 파짓이 하는 기조를 보면. 특히 저도 되게 반가운 게 전 여태까지 문서 작업, 발표 자료 작업 전부 다 R 마크다운으로 해오고 있다가 이제 파이썬 쓰면서 쿼레토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파이썬을 붙여서 RStudi오에서 쓰려면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음음음.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는 것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몇 가지 세팅들을 계속 덧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이스트론으로 들어간다면 쿼레토가 잘 붙는다면 네, 그러면 아예 파이썬도 뭐 레티큘레이트 안 거치고 깔끔하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또 기대가 하나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참 바람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데이터 분석 교육하느라 주피터 노트북 쓰는 방법 먼저 안 가르쳐도 아.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건가. 왜냐면 이게 너무 낯선 도구라서 파이썬 익히기 전에 이거 노트북 익히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RStudio 교육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기본 이 툴 껍데기 쓰는 방법 가르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너무 쓰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트론이 좀 널리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주피터 노트북과 주피터 랩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편하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최근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꽤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이니까 이쪽으로 분명히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고 저도 이제 알파 딱지 떼고 베타 정도 됐을 때 좀 써보고
재밌는 기능들이 있으면은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소감 여기까지입니다. 네. 키우님은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저는 우선 RStudi오를 굉장히 잘 쓰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퍼짓으로 바꾼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지트론이라는 게 막 나오는데, 그래서 '왜 대체 이런 짓들을 할까? RStudio 난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사명을 바꾸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지?'라는 궁금증만 계속 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쭉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개발된 배경을 이해를 하니까 '아 한번 정말 이 베타 버전이 나오면 좀 써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박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근현대사 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만 겨우 아는 수준이에요. 다른 역사 고조선부터 알고 있는 다른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까지는 제가 몰라서 소개를 못 드린 거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네오빔이라든지 빔 같은 애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터미널에서 동작하는 텍스트 에디터거든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 아무튼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걸요? 물론 있죠 당연히. 개발자분들 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결국에는 가볍다 라는 부분이 결국엔 좋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해커블 중에 해커블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손 쓰는 맛이 있달까요? 약간 개발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는 것 마냥 에디터 설정하기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라서 예. 빔이랑 해피해킹 같이 쓰면 그렇게 궁합이 좋다고들 하시던데, 잘 쓰는 분들은.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건 아무래도 너무 빙산일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연결돼 있는 몇 개의 기술들이랑 과거 도구들이 같이 있어서, 그러니깐 결국에는 VS 코드를 왜 감쌌는데 라고 얘기할 것 때문에 앞에 얘기들을 쪼금 하게 된 것 같고, 그게 재밌게 잘 이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짓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 파짓의 최근 행보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파이썬 생태계를 감싸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샤이니 포 파이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뷰티풀 테이블 컴피티션 같은 경우도 사실 파이썬 사용자 노리고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음.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 예. 홍보할 때 엄청 강조해요. 맞아요.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파이썬 GT R을 패키지 넘어섰습니다. 홍보하려고 R뿐만이 예. 아니라. 맞아요. 파이썬 GT 패키지 홍보하려고 하는 컴피티션에 가까워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샤이니만 보더라도 개발 도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개발 중에 하나인데, VS 코드가 맞아. 개발 도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통합이. 왜냐면 R 생태계랑 파이썬 생태계를 같이 쓰려는 노력이 되게 꽤 오래됐잖아요. 헤들리를 중심으로. 근데 그게 기존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붙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음. 근데 그걸 막는 것이 아이디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R 쓰는 사람 RStudio,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주피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파이스토론에서 중간에서 만난다면 시너지가 나게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 좀 특이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코드 협업을 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해요. 뭐 그래서 그렇긴 하죠. 예예.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그래서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그렇지만 어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된 느낌이랄까요? 쓸모가 좀 적어서? 아, 예예. 그러니까 데이터 그것도 맞아요. 데이터 분석가가 음, 개발자스러운 기능이나 뭔가 공부를 하는 게 비효율적일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예예.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부분까지 Git을 써야 되는가 같은. 그죠, 그죠. 예. 근데 음, 뭐 이미 굉장히 성숙되게 지원하고 있는 Git 도구가 VS 코드에 들어가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RStudio를 단독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생태계 기능이 훨씬 유리한데.'라는 의사결정이 자연스러워요. 저는 '왜 음, 애초에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있었는데
아까 있었던 라이센스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알기로 VS 코드의 옵스스 버전이랑 MS 빌드 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네. 마켓플레이스가 빌드 버전에서만 쓰는 라이센스예요. OS 버전에서 음.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실행이 안 되는 걸로 막혀 있다가 아니라 라이센스상 그쪽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을 거예요. 위반이야. 예예.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도구들이 그래서 커서랑 퍼지트론이 나왔을 때 '이거 라이센스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예예. 그래서 고거를 되니까 확인해 보는 했겠죠. 그니깐요. 음. 그거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 되게 VS 코드의 포크는 되게 최근 시도거든요. 아싸리 아이디 자체를 새로 만들겠다. 지드라든지 뭐지? 랩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새로 더 제대로 만들어 보겠음 같은 시도들은 있는 편이었는데 VS 코드를 포크에서 만들겠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제 VS 코드의 역사도 꽤 긴 음.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 시도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고쪽 뭐지? 익스텐션의 마켓플레이스 라이센스가 변경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표적으로 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VS 코드가 오픈소스로 만들면서 개발 생태계 지원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들이 표준화되면서 뭐지? MS 것이 아니게 되게 만들어진 게 꽤 있어요. 음. 음. 그것들을 네. 사용하면 아이디의 개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라서 음. 그게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게 음. 지금 이런 새로운 시도의 아이디들의 생산 향상성에 도움이 되죠. 왜냐면 방금 말한 익스텐션들 같은 걸 다 다시 만들게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비해서 포크된 무언가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걸로 이제 경쟁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MS가 VS 음. 코드를 갖고 다른 애들이랑 경쟁하고 싶냐는 차치하더라도 그게 되게 생태계 입장에서 여러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서 꼽히게 만드는 것의 일종이라서 중심 음. 잡는 도구의 출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런 음. 도구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음. gg플라2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에로우라고 부르는 그 자료형 패키지 때문에 음. 러스트에서 데이터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핸들링 패키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데이터 핸들링 커스텀 파일인 파켓이라든지 에로우 파일을 SQL로 핸들링 할 수 있게 만드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아. 음. 그 데이터 처리 생태계가 굉장히 갑자기 확 컸어요. 이 데이터 퓨전 음. 하나로. 다 데이터 퓨전 갖다 쓰고 있는데 데이터 퓨전 쓰는 음. 도구가 지금 제가 아는 것만 8개 10개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중심 식으로. 코어 기능을 집중해서 그럼 8개 10 개의 제품 개발사들이 이 데이터 퓨전의 고도화만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음. 나머지 부분에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또 하나의 거인이 나오고 거인의 어깨에 예. 올라타는 그런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쵸, 거군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중심을 잡아 주고 모든 노력이 같이 쓸리는 공통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의 노력을 모아서 모두가 같이 이익을 보고 그걸 가지고 각자 다른 데에서 경쟁을 하고라는 생태계적 선순환이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지금 즐겁게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데이터올릭도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박 박사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었죠? 맞아요. 마무리 멘트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의미 네. 부여 중이었습니다. 네. 아유 좋은 의미 부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개별 기술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어떤 맥락이 있는가, 그죠? 어떤 음.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음 게 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변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음. 그러니까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올라타는 걸 기꺼워하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음. 생태계 구성원이 그걸 알고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되게 특이해요. 음. 정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특이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그런 부분에 기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들도 마찬가지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예. 언어 요즘 언어 그 트랜스 모델들 오픈 소스 진영들 보면은 신기할 예. 정도로 빠르잖아요, 발전 네. 속도가.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 트랜스포머 하나 나온 거 갖고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몇 년 그래서 됐다고. 음.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생태계가 노력하는 상태란 말이야. 뭐 칩 랩에서부터 코드 랩에서부터 뭐 언어가 지원하는 것서부터 등등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인 거라서 음. 그거에 대해서 음. 제가 많이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도 그런 위치여야 할 텐데.' 이런 느낌? 음. 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죠. 박 예. 박사의 거인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오늘 내용 재밌네요. 저는 파스트론 그냥 아이디 자체를 소개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맥락에 우리가 알면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도구와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 들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 호시탐탐 개발자의 얘기를 어떻게 붙지라는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건 사실 성공적이었어요. 개발자 얘기에 가까운데 파지트론을 어. 핑계로 써먹은 거고 전에도 한번 와즘을 그렇게 한번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러고 보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또 딴 네.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도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붙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그건 너무 박박사 할 얘기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얘기할 때 맞아요. 하고. 네. 자, 그러면 마무리 기은님이 해주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네.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